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화이팅 하시고 저 15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소청심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소청의 절차 앞부분 보고 오른쪽 판례 안 보고 그만뒀습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 2번을 보시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 판결에서 우리 이제 징계를 할 때 징계 사유를 여러 개 이제 들지 않습니까? 징계 사유를 뭐 A, B, C, D 이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해임 처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징계 사유를 내 거는데 법원에서 이거를 취소할 때 이런 식으로 취소하죠. 이것은 뭐 징계 사유가 안 되고 이것은 뭐 너무 과도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래서 이 파면 처분은 취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확정 판결이죠. 확정 판결에 이 판결문에 딱 들어갑니다. 그 판결문에 들어가면 그 판결문에는 기판력이 생기죠. 판결의 효력입니다. 기판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판결의 효력. 이 기판력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국가기관이 당사자, 국가기관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면 처분을 취소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파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지 징계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죠. 파면 처분 너무 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사유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지 징계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행정청은 취소 판결을 하면 재의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즉 징계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돼요. 징계를 다시 꾸려서 왜? 파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니까 그 밑에 뭐 정직을 하든 견책을 하든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이건 징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징계를 하지 않건 간에 재의결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신 징계 양정 과다, 즉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최초 경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죠. 왜? 경징계를 했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하다면 그럼 그냥 판단해봐서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최초 징계가 중징계였다면 반드시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즉 징계위원회를 다시 끌어가지고 다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파면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떨어지면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해서 파면보다 낮은 것을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판결문에서 이거는 징계 사유가 안 돼 하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정직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B, C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징계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징계 처분을 할 때 다시 징계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3번은 뭐냐면 3번은 어떤 사람이 의원 면직이 됐어요. 의원 면직이 된 이유가 이 사람이 뇌물을 먹었다는 이제 의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야, 너 잘릴래? 사표 낼래? 해서 이제 사표를 낸 거죠. 사표를 내고 생각해봤더니 뭐 나 돈 안 먹었다고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설사 돈 먹었다고 하더라도 뭐 해임 파면은 안 당할 것 같은데 너무 내가 미리부터 쫄고 사표를 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소청 심사를 한 거예요. 소청 심사를 했더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네 말이 맞다. 이게 강요된 사표 제출이었기 때문에 취소해 준 거예요. 취소해 줬더니 행정청에서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파면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억울한 면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소청심사는 소청심사를 통해서 최초 처분 뭐 징계 처분이 됐거나 어떤 불이익 처분을 더 불이익하게는 변경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고 그런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소청을 통해서 의원 면직이 파면이 돼버리면
이건 불이익한 처분이 돼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왜? 법원에서 야 불이익 변경 금지는 소청 심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지. 야 소청에서 파면시킨 것이 아니잖아. 너 소청에서는 살려준 거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 말입니다. 소청 심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는 소청 심사에서만 최초 처분, 의원 면직 또는 뭐 징계 처분이면 그 징계 처분보다 더 중한 징계 처분이나 더 중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소청 심사에서는 그냥 살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파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파면으로 끝났습니다. 자 아래 2번 넘어가고 밑에 3번을 보니 소청인의 진술권.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입니다. 이 무효가 그냥 해석이 아니에요. 국가공무원법에 딱 그냥 못 박혀 있습니다.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다라고 못 박혀 있고 이것이 저 징계 조항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조항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에서도 또 징계에서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즉 출석을 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 결정 정족수가 통상 위원회가 이제 재과출과인데 소청심사위원회는 3위 출과죠. 그래서 이제 소정 3위 출과, 소청심사위원회,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소청 사건 결정은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만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이에 불구하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죠. 중징계 취소 변경 밑에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 이게 이제 무효 등 확인이죠. 그래서 중징계 취소 변경 무효 등 확인에 대해서는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 위원회 의결 종족수가 통상 재과출과인데 재과출과가 아닌 것을 이제 쫙 묶어 놓으면 소정 3위 출과, 공고 5 출과, 그다음에 재과 승인보 추출이죠. 이거 빼놓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합해서 그거 빼놓고 또 한두 개가 더 있어요. 재과 출과가 아닌 것이. 근데 그것은 어떤 뭐 책에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고 막 너무 좀 하찮아서 제가 그냥 빼놨습니다. 하여튼 또 그거 딱 발견한 다음에 이 뭐야 라고 또 하실까봐. 자 소정3회 출과 공고 출과 제가 승인보 추출인데 이거 말고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소정3회 출과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뭐냐면 시도 작용이 재의결 정족수가 이거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과지만 어쨌든 과반수가 앞에 오는 것이죠. 재과 과반수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냥 확정돼 버리죠. 자, 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3위 출가인데 중징계 취소 변경과 그다음에 무효 등 확인에 대해서 무효 등 확인을 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이걸 강화시켜놨어. 강화시켜 놓으려니까 뭐 강화할 데가 뭐가 있어. 3분의 2 과반수니까 이거만 3분의 2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3분의 2 3위 출가인데 더 강화할 게 뭐가 있니? 이걸 이제 좀 중요하니까 더 강화시켜 놓은 거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3분의 2입니다.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신 맨 끝에 구체적인 결정은 다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 과반수 합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결정은 아니 이미 3분의 2 이상은 출석해 있죠. 이미 3분의 2 이상은 이미 출석해 있는 거야. 3분의 2 이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체적인 결정은 출석 과반수 찬성의 합의에 의한다는 말은 최초 소정3의 출가로 다시 간다는 말이에요.
3분의 2 이상은 원래 출석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징계 취소 변경. 이 취소는 그냥 3위 하면 그냥 결정돼 버리는 것이죠. 근데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일단 3분의 2 찬성해야 되는 것이고, 뭘로 변경해? 라고 할 때는 이 출석 과반수로 가는 것이죠. 소정 3위 출가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징계 취소 변경, 그다음에 무효 등 확인에 대해서는 강화시켜놓은 것이 뭐예요? 원래는 3위 출가인데 3위로 강화시켜 놓고,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는, 즉 저 변경을 할 때에는 다시 최초 소정 3위 출가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 기한이 60일 이내에 30일 이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하고 고충심사위원회는 30일. 소청심사위원회는 이거 재판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법원은 아니지만 그냥 행정기관이지만 그러나 재판 비슷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일, 30일 좀 길게 해놨고요.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이게 아까 그 관련된 사항이죠. 저 중간에 소청 심사할 경우에는 원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익 되는 것만 있는 것이죠. 본전은 하는 거지. 본전을 하든 이익이 되든 하는 것이죠. 이걸 약간 꼬아서 내요. 예를 들어서 소청 심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한다. 한번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예,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 특별한 사정이 있건 없건 무조건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사족을 달아놓으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막 이런 식으로 사족을 달아놓으면 틀립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더 중한 징계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그 아래에 니은을 보시면요. 니은. 소청심사위원회 취소 명령,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다투는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취소 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또 취소 명령 결정이 있고 변경 명령 결정이 있어요.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해버리면 또는 변경해버리면, 뭐 파면을 정직 3월로 변경해버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때 이 소청심사위원회도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합의제 행정청. 행정청. 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변경 결정을 하면 그때 그냥 이 파면 처분이 없어져 버리든지 또는 정직 3월로 바뀌어 버리든지 해버립니다. 행정 처분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대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변경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 명령,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것들은 행정청을 기속하죠. 그래서 위에 취소 변경하면 취소 변경 재결을 할 때 바로 그냥 이 징계가 이렇게 바뀌어 버려. 그러나 명령을 했을 때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기는 하지만 이 명령을 할 때 바로 파면 처분이 없어지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처행정청에서 그 파면 처분을 취소하든지 또는 정직 3월로 바꿔주든지 하면 그때 최초 파면 처분이 없어지거나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명령했으니까 명령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이때는 완전히 그냥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변경시켜 버렸으니까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명령은 그 명령에 행정청이 따랐을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초 징계 처분이 이때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리을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죠. 당연하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아래 임시위원 임명을 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심사 결정에 참여 가능한 위원 수가 3명 미만으로 돼버린 경우에는, 즉 뭐 2명,
한 명밖에 없어. 그때는 3명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명을 반드시 채울 때 인사혁신처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해서 3명을 반드시 채워라라고 하는 규정이고요. 자, 아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불복. 자, 재심 제도는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그냥 행정소송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재심 제도는 없고요. 그 바로 아래 칸에 그냥 행정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자,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행정심판 전치, 즉 소청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행정심판처럼 우리의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없어도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특정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소청심사가 특별한 행정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청심사 뒤에 행정소송을 가려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해야만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인사상 불이익 처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못하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어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때 구제받을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무효일 때,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도 걸리지 않고 행정심판 전치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직 무효일 때만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고, 무효가 아니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효인 경우는 거의 없지. 무효는 거의 없죠. 이 처분청 이름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이름으로 징계했거나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실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 다만 임용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 즉 그 징계 처분이나 불이익 처분을 한 그 행정청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경찰행정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후회되는 것이 잘못 썼어. 뭘 잘못 썼냐면, 이 작용법, 일반 행정작용법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법을 우리 이제 경찰 관련된 행정법 뒤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앞에다 넣었어. 다른 이유는 없어요. 거기까지 보고 이걸 보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좀 없어. 근데 너무 앞쪽에 일반 행정법이 나와가지고 너무 일반 행정법이 장황하게 이제 서술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답답함을 많이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고 그러나 이 일반 행정법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보시면 40문제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 일반 행정법이 한 두세 문제 나오면 끼기거든요. 왜냐? 우리 저 행정법 파트에서 35%, 즉 14문제가 예상이 돼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행정법 안에 우리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법,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 작용법, 그 다음에 일반 경찰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 본 것이 경찰 조직법하고 경찰 공무원법 맞지 않습니까?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법에 얼마나 내용이 많아. 그 다음에 이 뒤에 지금 일반 행정법 뒤에 경찰 작용법, 경직법, 유해성 전차비 규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 사실은 우리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 작용법, 이게 진짜 경찰학이죠. 그 내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 일반 행정법 나올 것은 제 생각에 한 두세 문제 이내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많이 나와요. 여기가 한 7, 8문제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순경시험도, 경관부 시험도, 순경시험도. 그러니까 이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7급, 9급 행정법 교재들 가운데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재, 요약서. 그 요약서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300페이지예요. 그 1300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넓어. 이것보다 넓어. 하여튼 이거보다 커. 이거보다 옆쪽으로 쫙 벌어져 가지고 3단으로 쫙 해놨어요. 3단으로. 근데 그 3단이 조그만 글씨로
이 책처럼 쓰면 3,000페이지, 3,000페이지, 3,000페이지에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행정법은 완벽하게 커버하려고 그러면 불능이에요. 불능.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 파트별로 그냥 적절하게 넣어놨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맞추고 여기서 나와도 못 맞죠. 솔직히 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법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경찰학 수험생들이 막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이런 심리에 빠져요. 어떤 심리에 빠지냐면 모의고사를 막 엄청 풀어야 되겠다. 왜 그래? 어떻게든 건져야 되겠다 싶은 것이죠. 특히 막 막판 가면 막 모의고사를 막 엄청 봅니다. 막 여기 모의고사 저기 중간에도 그렇고 그것이 절대로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래?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막판에 막 모의고사 엄청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두 개 잡겠지. 한두 개 잡되 통으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 기존에 봐왔던 교재가 엄청 범위가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경찰학을 경감부건 순경이건 이론서를 하나 정하고 이론서를 뭐 기본서건 요약서건 하나를 정하고 플러스해서 문제집을 하나 정하는 것이죠. 그 두 권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 권을 밀고 나가다가도 그러니까 5과목 있으면 이 5과목을 어떤 과목은 한 권으로 어떤 과목은 2권으로 해서 딱 결정을 하는 것이죠. 경찰학은 이제 2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2권도 시험 막바지 가면 2권 다 봐? 다 못 봐요. 둘 중에 하나를 주교재로 하고 하나를 부교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취향이 다르시거든. 어떤 분들은 객관식 문제집으로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문제로 그냥 쇼부를 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객관식을 하면 막 분절되잖아요. 막 이게 막 분리가 돼버리니까 주제별로 정리된 이론서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권으로 밀고 나가시되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둘 중에 하나를 주교재로 하고 하나를 부교재로 해야 되는 것이죠. 주교재는 뭐고 부교재는 뭐야? 아니 주교재는 조금 덜 줄여. 부교재는 팍팍 줄여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주교재로 한다면 주교재라는 문제집은 확실히 중복된 지문만 조금씩 지우는 것이죠. 대신 뭐 요약서를 부교재로 한다면 그 요약서는 팍팍 줄여놔야죠. 즉 미리 밑줄을 쫙 쳐놓는다든가 내가 볼 것들만 밑줄을 쫙 쳐놓는다든가 또는 그런 작업이 싫으시면 그냥 체킹 하시는 거예요. 체킹. 야 이거 응? 이거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막판으로 갈수록 문제집 중복지문 조금 제외한 거 주교재로 보시고 부교재 그 이론서 체크해 놓은 거 밑줄 그은 거 그것만 보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것을 시험 한두 달 전까지 하면 이제 쫙 올라오죠. 열심히 하면 올라가죠. 열심히 하면 올라옵니다. 대신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시험 한두 달 전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야. 열심히 하면 5과목 해봐. 1년 해도 많이 못해요. 그래서 1년 열심히 해.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 야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맨 마지막 기간에 이걸 더 쳐줘야 된다니까 이걸. 왜냐 내가 봤던 교재에 한 7, 80% 올라와 있어. 야 그것의 정확도를 마지막 기간에 막 90%까지 이렇게 쳐 올려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막 다른 것들을 엄청 보고 있어요. 통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 행정법 관련해서 근데 이 행정법이 사실은 행정법만 아니라 이 전체에 걸친 문제인 것이죠. 행정법이 자꾸 막 엉뚱한 것만 나오니까 이 교재가 다 커버하지 못하겠지. 다 커버 못해. 제가 알아요. 다 커버 못해. 그러나 거의 커버해. 정말입니다. 거의 뭐 순경 시험에서도 그렇고 경감부 시험에서도 그렇고 저는 진짜 뻥 안 칩니다, 여러분. 거의 커버해. 100% 커버는 아니지만 거의 커버해요. 여기서 나오는 것만 맞추겠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나오는 것만 맞추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행정법 때문에 자꾸 막 옆으로 벌려서 하다가는 그냥 경찰학 통으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봤던 교재만 한정해서 그것을 막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그것의 정확도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이 있죠. 객관식 시험의 특성이 아니 경감부 시험에서 아무리 박스형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박스형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절반 아래야 10문제 안팎으로 나오죠. 뭐 적게 나올 때는 뭐 6, 7개 많게 나오면 10문제 좀 넘게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 문제는 다 그냥 사지선다형이에요. 사지선다형의 특성이 뭐예요?
100% 알아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100%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5면 나머지 하나는 100% X죠. X면 나머지 하나는 100% O야. 사지선다형 특성이 그렇습니다. 사지선다형 특성이 어떤 수험 지식을 100%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75% 아니 과장해서 얘기하면 75%만 알면 75%만 확실히 알면 100% 맞추는 것이 사지선다형이죠. 그래서 범위를 막 너무 넓혀가지고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한 교재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과목에서 공통된 이 접근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행정법 하여튼 이 교재에 있는 것만 선택한 교재에 있는 것만 맞추겠다라고 그것을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법으로 들어가서 이 행정법이 뭐죠? 행정법이 뭐냐면 여러분 법학은 저 그리스 아테네 시대 저 기원전 그리스 아테네 시대부터 나오죠. 그러나 행정법은 끼케야 19세기 후반 20세기 들어서 나오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이 행정법이 법학자들의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그래서 저 19세기까지 유럽의 국가들이 국민들은 안중에 없었죠. 국민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그냥 괴롭히고 막 빼앗고 대신 조금 이제 발전하면서 법치주의 이렇게 넘어오면서 국가가 이제 그냥 빼앗지 않고 빼앗고 좀 뭘 줘. 그냥 주면 받고 못 주면 못 받고 이게 이제 국민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유치, 지위였죠. 일단의 법학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열악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한테 야 국가도 일정한 기준을 지키고 그 일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봐서 국민들한테 구제 수단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이 일단의 법학자들이 나타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법이 국민을 위한 학문이에요? 아니면 국가를 위한 학문이에요? 단언컨대 그냥 확실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행정법이 행정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행정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학문이 이 행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 최초에 법체행정의 원리가 나와요. 법체행정의 원리. 이게 법학자들이 창조해낸 겁니다. 자, 법체행정 원리. 법체행정 원리가 뭐야? 법률의 법규 창조로 법률 우위, 법률 유보입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 이걸 어기면 위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면 위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위법할 때 그 최초 행정 작용이 행정행위. 이게 이제 법에 들어올 때는 이제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죠. 행정행위, 처분에 해당하면 행정소송, 세부적으로는 항고소송이죠.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이게 행정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라도 구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그것이 이제 국가배상이죠. 그래서 이 행정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작용이 있어. 야, 국가 너희들도 법을 지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법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고 국가 배상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고 이게 행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을 보시면 자, 먼저 법체행정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경찰과 법체행정. 자, 법체행정. 이 법체행정이 뭐야? 야, 행정. 법을 지켜 이거죠. 행정.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을 지켜. 여기서 말하는 법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만든 법을 지켜. 이게 법체행정의 원칙입니다. 자, 이 법체행정의 원칙이 행정기본법 저기 3년 전에 행정기본법 만들어지면서 법체행정의 원칙이 그대로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죠. 거기 동그라미 2번이 행정기본법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 법체행정의 원리가 들어오면서 이 법체행정 원리에 세부 원칙까지 들어왔습니다. 법체행정 원칙의 세부 원칙이 뭐예요? 법률의 법규 창조로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밑에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날에는 법률의 법규 창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가 그냥 다 행정기본법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2번을 보시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며
이게 법률 우위, 법률 우위. 자,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 유보. 그래서 행정기용법에 법치행정의 원칙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법치행정의 세부 원칙까지 규율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아래 법치행정 원리의 내용을 보시면 오토마이어가 주요했죠. 이 오토마이어가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입니다.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가 법치행정 원리를 주장했고요. 저 뒤로 가면 공권 성립의 3요소가 있어요. 그 공권 성립의 3요소는 빌러 교수가 얘기했죠. 오토마이어, 빌러 학자 이름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밑에 법치행정 원리의 세부 원칙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입니다. 자, 여기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의회가 만든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여러분, 법규는 뭐죠? 법규는 누구든 지켜야 하는 것이 법규입니다. 누구든 지켜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할 때 누구든이라면 국민도 지켜야 되고 판사도 이 재판을 할 때 재판의 잣대로 삼아야만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법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규가 하여튼 다 지켜야 하는 것은 다 법규예요. 헌법도 법규고 법률도 법규고 법규명령도 법규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법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든 구속하는 법규는 누구만 창조할 수 있어? 법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법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근데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오늘날 이 법치행정의 원리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 첫 번째는 오늘날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도 대통령 총리령 부령 만들잖아요. 그래서 행정부도 법규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는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이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는 이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나라는 후진국 빼놓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으로서 강조할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법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말고 나머지 두 개, 법률 우위, 법률 유보를 중심으로 법치행정 원리를 서술합니다. 여러분, 법률 우위, 그냥 뜻은 명쾌해요. 법률 우위, 법률이 위에 있으니까 어기면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합니다. 법률 우위, 법률이 가장 높으니까 위반하면 위법하다는 거예요. 자, 법률 유보는 뭐죠? 유보가 우리 한글로 이 사전적 의미로 하면 뭘 미루는 것이 유보죠. 근데 여기서는 뭘 미룬다는 것이 아니라 뭘 둔다는 겁니다. 뭘 더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국가적 일정한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자, 밑에 가운데 박스 말고 밑에 박스를 보시면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을 이제 비교해 보면, 자, 법률이 위에 있으니까 어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기지만 않으면 돼요. 위반하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그걸 소극적 침해라고 합니다. 법치주의의 소극적 침해. 즉, 위반하지만 않으면 법률 우위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이 위반하지 말어. 당연한 거지. 아니,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그래서 위반하지만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 침해라고 합니다. 법률 유보는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유보, 뭘 두라는 것이 아니라 뭘 더 근거를 두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근거를 둬서 행정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침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위반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근거를 만들어서 어떤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는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를 두고 그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적용 범위가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이에요. 왜 그래? 모든 행정작용은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작용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 유보는 이게 근거를 두라는 것인데 무슨 근거냐면 작용법적 근거거든요. 작용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딱 생각해봐도
서비스적 작용은 자율법적 근거 없어도 임무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법률 유보는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일부 행정작용. 어떤 행정작용? 침해적 작용, 권력적 작용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 다툼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행정작용에 자율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행정작용, 침해적 작용, 권력적 작용 플러스 알파. 그래서 법률 유보는 일부 행정 영역입니다. 그 일부 행정 영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저 유예 박스 맨 아래 칸 법률 유보 적용 범위에서 침해 유보설, 권력 행정 유보설, 급부 행정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전부 유보설 이렇게 견해가 나뉩니다. 다수설은 중요사항 유보설이에요. 꼭 침해적인 작용, 권력적인 작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 작용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 근거를 만들어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률 유보는 일부 행정 작용, 침해적 작용, 권력적 작용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다수설이 중요사항 유보설.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 법률 유보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가 법률의 우위에서는 법률의 우위,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는 법률의 우위, 법률 유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딱 법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법규 명령, 불문 법원으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말합니다. 왜? 아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어기면 위법한 것이 돼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기지 말라고 하는 거, 법률의 우위에 법률은 법률, 법규 명령,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법률의 유보, 근거를 두라는 것인데 여기서 근거를 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문의 근거를 두라는 거잖아요. 근거를 두라는 것이 불문의 근거도 된다고 하면 근거 둘 게 없지. 다 불문으로 얘기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법률의 유보는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적 근거는 성문의 법적 근거를 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유보에서 법률은 성문의 법규를 얘기합니다. 성문의. 그래서 법률이나 법규 명령까지만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당연하지. 성문의 근거를 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OX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OX는 여러분들 학습하십시오. 예. 이거 설명하다 나 못해. 저기 시간이 너무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와서 법이 경찰 활동을 규율하는 세 가지 측면. 이게 뭔 말이냐면 좀 전에 법치 행정의 원리 이것을 얘기할 때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법은 꼭 이 앞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법 전반이 국가와 국민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제 행정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 관계라고 하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의 행정 관계를 행정법 관계라고 해요. 자, 그런데 국민을 빼놓고 그냥 법이 행정한테는 어떤 의미냐 이제 그겁니다. 법이 행정한테는 조직 규범,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국자법 3조에서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이 8가지 임무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한테, 경찰한테, 행정의 하나인 우리 경찰한테 이제 그것을 갖다 조직 규범이라고 하고요. 제약 규범은 행정이 어기지 말아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법이 그걸 갖다 이제 제약 규범이라고 하고 근거 규범은 행정이 작용을 할 때 적극적인 근거 규정도 또 대주는 것이죠. 자율법적 근거. 그래서 법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말고 그냥 법이 국가한테 즉 행정한테 어떤 의미냐 임무를 부여해 주기도 하고 조직규범 어겨서는 안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제약규범 그다음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그 근거가 돼 주기도 한다. 그것이 이제 자율법적 근거 규범 그거고요. 자, 그 아래에 특별 권력관계론하고 통치이론을 제가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왜 그래? 이 행정법의 출발이 법치행정의 원리고 이 특별 권력관계론하고 통치이론이 뭐요? 법치행정의 예외를 얘기합니다. 예외. 그래서 법치행정이란 법치행정 원리를 위반하면 위법한 것이 돼서 구제를 받게끔 해주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 권력관계론하고 통치행위론은
법치행정의 예외를 얘기해. 법치행정의 예외.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론, 통치행위론,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괴롭힐 수 있고 괴롭히더라도 사법적 구제가 제외되고 그런 영역이 바로 특별 권력관계라고 통치행위론입니다. 그래서 법치행정 바로 뒤에다 넣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놨고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법치행정의 예외가 되는 두 가지 영역, 행정법 안에서 법치주의의 예외로서 논의가 되는 이 두 가지 특별 권력관계론하고 통치행위론 중에서 오늘날에도 인정되는 것은 통치행위론만입니다. 특별 권력관계론은 완전히 그냥 깨져버렸어. 그냥 그 옛날에 제가 행정법 책 볼 때는 뭐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고 형해화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고 형해화돼 버렸다, 형해화돼 버린 이론이다 그런 표현까지 써서 하여튼 특별 권력관계는 완전히 그냥 깨진 이론입니다. 대신 통치행위론은 유효한 영역이 있어요. 유효한 영역이 법치주의의 예외로서 즉 사법적 구제가 제외되는 유효한 영역이 통치행위론입니다. 자, 먼저 특별 권력관계론을 보시면 자, 특별 권력관계론 또는 특별 행정법 관계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 권력관계론이라고 했고 오늘날에는 옛날 같은 특별 권력관계론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법치주의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조금 특수한 영역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특별 행정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란 끝에 특별 권력 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부여되고 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계. 그래서 그 포괄적인 지배권을 가진 주체가 권리 의무를 막 제한하더라도 그 상대방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자, 밑에 특별 권력 관계의 종류가 이제 근형 감사에서 공법상 근무 관계, 즉 공무원 근무 관계, 국가와 공무원. 그다음에 군인 복무 관계, 국가와 군인 이런 관계를 공법상 영조물 이용 관계, 영조물이라는 것이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 물적 결합체를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물이라고 하면 딱 그냥 국립대학 또는 국립병원, 국립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거기 물적 시설도 있고 또 인적으로 뭐 교수들 있고 학생들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자, 공법상 영조물 이용 관계, 국공립대 재학 관계, 교도소 수용 관계, 국공립병원 입원 관계. 자, 공법상 특별 감독 관계, 국가와 특허 기업 간의 관계, 국가와 특허 기업 간의 관계. 자, 공법상 사단 관계, 공공조합과 조합원 관계. 이렇게 근형 감사 이런 것에서는 그 주체가 그 상대방을 그냥 마음대로 권리 의무 제한할 수 있고 권리 의무를 제한하더라도 사법적인 심사가 배제된다고 봤던 것이 옛날의 특별 권력 관계론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완전히 깨진 이론이에요. 자, 아래 특별 권력 관계론의 내용을 보시면 핵심이 왼쪽 특별 권력 관계 아래쪽에 이 특별 권력 관계론은 법치주의가 제한돼서 그래서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 사법 심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는 관계를 이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오늘날의 견해가 자, 기억에 이 특별 권력 관계.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부르면서 일반 행정법 관계와 다소 다른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끝에 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법심사가 허용되고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는 일반 행정법 관계하고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특별 권력 관계 또는 특별 행정법 관계에 대한 행정법 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권력 관계 대표적인 예시로 제공되는 것이 예시로 드는 것이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징계처분이나 불이익한 인사처분 받으면 다툴 수 없어? 다투잖아요. 소청심사 제기하고 행정소송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특별 권력관계론 이제 옛날 이론입니다. 그냥 깨진 이론입니다. 자, 니은의 판례 역시 특별 권력관계론 인정한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특별 권력관계론을 인정한 그 판례가 없다는 것이 특별 권력관계론의 핵심이 뭐예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입니다. 법치주의가 배제되고 사법심사가 배제되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슬래시에 농지개량조합과 그 지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래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나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특별 권력관계 이론의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아래줄을 보시면 행정소송 상황에 속한데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속하면 소송의 대상이 안 돼 버리잖아요. 당했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행정소송상에 속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앞쪽에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지만 특별 권력관계론을 받아들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래서 판례에서 특별 권력관계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울 교대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별 권력관계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도소장의 이송처분도 처분에 해당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즉 특별 권력관계론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자, 아래 통치행위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 통치행위 이론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이론이 통치행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가 뭐예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 고도적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치행위 이론입니다. 이 통치행위 이론은 오늘날까지 일정 부분 인정이 됩니다. 판례에서도. 그래서 자, 통치행위를 보시면 의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슬래시에서 헌법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헌법에서 통치행위란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헌법에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통치행위론의 핵심이 뭐예요? 특별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이 통치행위 이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서 통치행위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특정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죠. 헌법에서부터. 그래서 보시면 헌법에서 통치행위란 표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아니 통치행위론의 핵심이 법원의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헌법에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을 서술하고 있다니까요. 헌법에서부터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통치행위의 예시로 이제 거론되고요.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헌법에서 통치행위라는 표현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아래 그 외에 대통령 저 밑에 슬래시에서는 이제 국회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통치행위라고 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대통령의 행위만 떠오를 수가 있는데 저 헌법에서 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죄 즉 국회의 일정한 행위도 고도의 정치 행위로 봐서 통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의 행위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대통령의 외교 군사에 관한 행위, 긴급명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또는 재정경제처분, 계엄선포, 사명권 행사, 영전이 이제 훈장 주는 거죠. 훈장 주는 것이 영전의 수요입니다. 국무위원회 임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이 통치행위라고 얘기가 되고요. 아래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징계. 이 국회의원의 징계는 그냥 헌법에서부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놔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치행위의 예로 이제 거론됩니다. 자, 학설은 어떨까요? 학설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헌법에서는 일정한 정치적 작용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라고 한 것이 있고 헌법에서 헌법 규정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통치행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학설도 인정하고요. 또 여기 판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설을 보시면 학설 긍정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권력 분립설이나 사법자제설 두 가지를 예시로 많이 듭니다.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권력 분립설이 뭐냐면 권력 분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 분리돼야 되잖아요. 근데 고도의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정치를 하는 곳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상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가 즉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사법부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 행위를 심사하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자, 또 사법자재설은 법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제함이 타당하다. 이게 사법자재설입니다. 이 사법자재설이 뭐요? 야, 당하지 않으려면 참어. 이게 사법자재설입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저 3공화국 때는 헌법재판권이 대법원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공화국 때 우리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지금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3공화국 때는 국가배상법 법률에 규정돼 있었어요. 3공화국 때 법률에 규정돼 있던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3공화국 대법원에서 유언 판결 내렸어요.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유언 판결 내려버리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4공화국 헌법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헌법에다 규정해버린 거야. 이런 거죠. 법원이 최고 권력자한테 너무 개겨. 그럼 법원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이 당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 국민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법자재를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 고도의 정치를 하는 최고 권력자한테 사법부가 너무 심하게 개기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심하게 개기면 최고 권력한테 당한다는 거죠. 당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가니까 적절하게 자제하자. 이것이 사법자재설입니다. 자, 결론은 긍정설이 통성이래요. 학설도. 그러면서 권력 분립설이나 사법자재설을 주로 주장하고요. 자, 판례에서도 인정합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이 자, 대법원에서는 통치행위 인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통치행위로는 전반적으로 인정된다. 오늘날에도. 그 다음에 뭘 주로 보셔야 되면 이 법원 판례에서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과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냥 통치행위 이론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법원 판례에서 어떤 것은 통치행위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정도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행위 이론 막 엄청 짜증나시는데 좀 핵심만 찍어서 얘기하면 전반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그 통치행위라는 것이 뭔지만 아시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 것 모두를 아실 필요도 없고 그냥 관련된 것이 있어. 어떤 관련된 것 서로 유사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유사한 영역에서 어떤 것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 그냥 나머지 전체 예시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에서 이것은 인정되고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대법원에서 통치행위 인정한 사례로 본 것이 계엄선포행위. 계엄선포행위 고도의 정치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선포행위 인정했어요. 그러나 부정한 것에서 첫째 줄 끝에 계엄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이것은 또 통치행위를 부정했습니다. 통치행위를 부정하면 사후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두환 노태우 형사처벌 받은 조항이 이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그 상대방들이 전두환 노태우가 계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가 사법적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맞아. 계엄 선포행위는 통치행위가 맞아. 사후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러나 그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는 사후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심사의 대상이 돼서 계엄 선포 도중에 법을 어겨가지고 막 참모총장 연행하고 한 것들 체포한 것들 다 처벌받게끔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화살표로 해놓고 비교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 통치행위래요. 근데 그 아래 바로 아래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 통치행위가 아니래요. 즉 사후심사 대상이 됐죠. 그래서 박지원 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씨 그 비서실장 할 때 북한이랑 대화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송금을 했거든요. 그 송금을 할 때 법을 어겨서 송금을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씨 유죄 판결 받아서 깜빵 갔다 왔습니다. 그 깜빵을 보내게끔 재판을 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 맞아. 사후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그러나 너는 지금 네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대북 송금한 것이 아니냐. 그 대북 송금한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즉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처벌받은 것이 이 판례고요. 자, 제가 굵은 표시로 해놓은 통치행위 부정되는 사례에서 지방의회 의원 징계 의결, 이거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뭐가 있었어? 헌법에서부터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 이런 것들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보시면 왼쪽에서 맨 아래 국회의원의 징계, 제가 굵은 표시 해놨지 않습니까?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 지방의회 의원 징계 의결하고 비교해서 국회의원 징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것이 통치행위인 겁니다. 통치행위.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는 통치행위가 아니야.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 그 오른쪽에 서운의 취소. 제가 굵은 표시를 했어요. 왼쪽에 가보시면 영전의 수요가 있어요. 굵은 표시로. 영전의 수요가 뭐예요? 이게 훈장 주는 것이 영전의 수요입니다. 훈장 주는 것은 통치행위래. 근데 훈장을 취소하는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래. 여러분 언밸런스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다. 왜? 훈장을 주고 안 주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국민한테. 훈장을 주고 안 주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을 못 받았다고 해서 사법심사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대신 훈장을 줬는데 빼앗어? 여러분이 훈장 받은 다음에 훈장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훈장은 고사하고 내 조상의 훈장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그러죠? 아, 훈장 안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훈장을 줬다가 뺏어가면 진짜 완전 이 어떤 인간의 존립에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훈장을 뺏어갈 때에는 판사의 판단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면 통치행위가 아닌 것이죠. 통치행위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통치행위가 아니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훈장을 주는 것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그러나 훈장을 줬다가 뺏어가는 것은 판사의 판단을 한번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것이죠. 자, 밑으로 와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첫 번째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통치행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할 때는 우리가 그냥 파병해? 미국 때문에 파병하는 것이죠. 미국한테 쫄아서 파병해? 아, 쫄은 것도 맞아.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켜주는데 미국이 전쟁하는데 우리는 동맹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도의 우리 국군 통수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그 고민 파병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이라크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도의 정치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라크 파병 결정은 통치행위 인정했습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대통령의 전시 증원 연습 결정 통치행위 부정했습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딱 나와 있어. 대통령의 전시 증원 연습 결정, 전시 증원 연습 이게 이제 훈련이죠. 훈련. 이 훈련은 대통령이 뭐 판단하지 않아. 매년 그냥 하는 거야. 매년. 매년 그냥 때 되면 하는 건데 그 무슨 고도의 정치적 판단,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훈련하고 안 하고는 국민이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해서 사법심사 대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비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치행위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뭐 그 정도 좀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경찰법의 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원이 뭐요? 법원이 법의 근원 또는 법의 원천이죠. 법이라는 것은 뭐요? 따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찰법의 법원 또는 행정법의 법원, 행정이 또는 경찰이 도대체 뭘 따라야 되느냐, 그 따라야 하는 그 대상이 뭐냐, 그것이 법원입니다. 법원론. 그래서 의회 경찰에 관한 법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또는 어떠한 것을 경찰 행정에 관한 법으로 인식할 것인가. 뭐 어렵죠. 엄청 어려운데 아니 뭘 법이라고 해서 그걸 따라야 되느냐, 그 법이 도대체 뭐냐, 이게 법원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법이냐,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그 무엇 그것이 법원이라고 하고 법의 원천 법원이라고 하고 법원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법원이 뭐요? 우리 경찰이 행정이
헌법 따라야 되죠. 헌법도 법원인 겁니다. 헌법, 법률, 법규명령. 나아가서 뭐 자치법규, 조례규칙, 나아가서 행정규칙은 법원이 아니에요. 견해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규칙도 행정의 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이 있고 법규가 있죠. 법원은 행정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규칙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잖아요. 국민은 행정규칙 안 따라도 되지만 행정규칙은 대내적인 효력이 있고 대외적 효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내적 행정은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 법원론에서 행정규칙은 따로 빼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은 따로 서술해서 요즘에는 법학자들이 다 법원론 안에 행정규칙도 다 넣어서 하여튼 법원에서는 행정규칙도 함께 얘기합니다. 왜? 우리 행정이 행정규칙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뭐요? 행정이 따라야 하는 것들 그게 법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규칙을 법원에는 넣어서 얘기합니다. 다만 법규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법규는 뭐요? 누구든 따라야 하는 것이 법규거든요. 법원은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 법규는 누구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는 행정도 따라야 되고 공무원도 따라야 되고 국민도 따라야 되고 판사도 판결의 잣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 법규라고 합니다. 법규. 그래서 법규에는 행정규칙은 제외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찰 법원의 종류 뭐 헌법, 법률, 법규명령 쭉쭉 다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헌법, 법률, 뭐 조약 및 국제규칙 쫙 나오는데 헌법이 법원은 맞아요. 법원 중에서 최고의 법원인 것도 맞죠. 왜? 우리 국법 질서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면서 최고의 법원입니다. 다만 중심적인 법원이야? 중심적인 법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헌법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헌법은 국가의 큰 틀 플러스 추상적인 국가의 지도 원리를 주로 규정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디다 규정해? 법률부터 이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또는 경찰이 주로 따르는 것은 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이죠. 그래서 헌법이 최고의 법원이지만 가장 중심적인 법원은 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이 주로 법률을 적용해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아래 조약 및 국제법규. 자, 기억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냥 그 자체로 법원이고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헌법에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니은에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시행을 위해서 별도의 국내법 제정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즉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해 그러면 국내 법원이 되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냥 법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내 법규를 제정하지 않아도 법원이 된다는 것이지 별도로 국내 법규를 제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조약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국내 법규를 제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에 적용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적용하면서 추가적으로 국내법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들지 않아도 국내법으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법규명령. 법규명령의 기억의 중간에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자, 니은에 이 법규명령의 종류가 제정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이 제정하면 대통령령, 총리가 제정하면 총리령, 각 부 장관이 제정하면 부령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정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 아래 종류가 이건 이제 성질에 따른 종류죠. 성질에 따라서 유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임명령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유임된 사항에 관해서 바라는 명령. 즉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유임을 받아서 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임 명령은 그 유임 범위 내에서 이번에 유임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 사항을 새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임을 받았으니까. 대신 집행 명령은 상위 법령 규정 안에서 상위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이 집행 명령은 권리 의무를 다룰 수 있어 없어? 다룰 수 있어요.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지. 권리 의무를 다룰 수 있어요. 다만
새로운 권리 의무를 다룰 수는 없는 거죠. 새로운 권리 의무를. 왜? 추가적인 유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행을 위해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신 새로운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고요. 자, 아래 법규명령의 한계를 보시면, 자, 유임명령과 집행명령. 자, 유임명령의 한계를 흔히 이것을 그냥 유임명령의 한계라고도 하고 법규명령의 한계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 법규명령의 대표가 유임명령이기 때문에 유임명령의 한계 또는 법규명령의 한계로서 전포재벌 이렇게 얘기하죠. 전포재벌. 자, 전속적 입법사항의 유익금지. 이 전속적 입법사항이 뭐냐면 헌법에서부터 딱 법률로 정하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딱 제해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국적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하면 헌법 위반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고 딱 해놓은 거. 그런 것들은 하위 법규명령에 유임을 하면 안 되고요. 자, 포괄적 일반적 유임 금지. 법규명령에다가 포괄적으로 유임하면 안 되죠. 일부 사항을 유임해야 되죠. 그래서 포괄적 일반적 상위 법령에서 일부 사항을 유임해야 되는 것이지 통틀어서 유임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법률 자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3번에 전면적 재유임 금지. 재유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포 재벌에서 전포는 그냥 금지되는 거예요. 그 뜻에서부터 그냥 딱 축소된 뜻이 돼 있어. 그래서 전포 재벌에서 전포는 그냥 금지되는 것이고 재벌은 거기에 이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재유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 재유임이 금지되는 것이죠. 유임받은 것의 큰 틀은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을 다시 재유임할 수는 있는 것이죠. 하위 명령에. 그래서 전면적 재유임이 금지되지 재유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처벌 규정의 유임도 역시 처벌 규정의 유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처벌 규정의 유임이 일반 법률 사항보다 훨씬 더 제한되고요. 그래서 형벌의 종류, 상한과 폭을 정해서 하위 명령에 처벌 규정을 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그냥 법률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처벌 자체를 통으로 하위 명령에 유임하는 것은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포, 재벌. 전포는 그냥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이고 재벌은 좀 수식어가 붙어서 금지가 됩니다. 자, 집행명령. 상위 법령에 유임 없이 직권으로 발령하는 법규명령이 집행명령이고요.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상 규율 불가합니다. 자, 뒤에 당구장 표시에 특정 법령 말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불령으로 정한다. 이게 유임 규정인가요? 이게 유임 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임 명령은 이제 유임을 받아서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유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해성 경찰 장비의 뭐 사용 요건 뭐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딱 찍어줘야 돼요. 그것이 유임이고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유임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뭐예요? 유임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입니다. 이렇게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집행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유임 규정이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집행명령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저기 판례를 보시면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 판례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등 이용 범죄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그냥 유임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자동차 이용 범죄를 그냥 통으로 그냥 유임을 시켜놨어. 왜 그래? 자동차 이용 범죄라는 것이 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딱 규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이용 범죄로 처벌되는 놈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 왜? 처벌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유용 범죄로 법률에서 두리뭉실하게 규정하면서 그것을 하위 명령에다 유임해놨어. 이것은 이 유임의 명확성 이런 것들에 위반돼서 이 규정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 그래서 나는 처벌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그 논리가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위 명령에다 유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규정 자체가 위헌, 위법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유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그래서 저 전포 재벌에서 포괄적 유임 금지. 포괄적으로 유임하면 그 유임한 행위 자체가 위헌, 위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변화되는 변화무쌍한 사항을 유임할 때는 야 변화무쌍한 사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임하느냐. 그런 것은 이 유임의 구체성 요건이 완화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의 태양이 날로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을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유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완화된다. 그래서 자동차 이용 범죄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유임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 이용 범죄를 정하는 권한을 하위 법령에다가 유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그렇게 판시를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지개 한번 켜시. 참 쉬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할게요.